엄마. 나만 두고 가지 마, 엄마. 아빠, 엄마도 갔어요. 이제 저 혼자예요. 화재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그로 인한 병으로 어머니를 잃은 수진의 무너져버렸던 세상에 무심코 보낸 문자 한 통이 한 줄기 빛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서실장.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리고 모두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대기업 한성그룹의 회장이자 수진에게 숨겨왔던 할아버지인 박재혁은 항상 아들 준서를 찾기 위해 아들이 사용했던 모든 번호를 확보하고 관리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늘 모니터링하고 있던 찰나 수진이 보낸 문자를 받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박재혁 회장은 불이 나게 수진을 찾아가는데 과연 수진과 재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반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벌써 8시간째였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술에 취한 아저씨가 맥주캔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었어요. 3,000원입니다. 잔돈을 건네받으며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시던 아버지도 이렇게 매일 밤 피곤한 얼굴로 계산대 앞에 서 계셨죠. 편의점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카운터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1년 전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아빠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렴.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버지는 분식집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계셨죠. 수진은 옆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좀 더 있다가 갈게요. 숙제 다 끝내고 싶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런 눈으로 딸을 바라보셨어요. 그래도 너무 늦지 마.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우리 가족만은. 통화를 마친 아버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물었지만 아버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수진아, 정말로 집에 가렴. 지금 당장. 평소와 달리 단호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수진은 마지못해 가방을 챙겼어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무언가를 급하게 적고 계셨습니다. 낡은 레시피 노트였죠.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재. 분식집에서 화재가.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뜨고 심호흡을 했어요.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죠. 경찰은 정기 누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낡은 건물, 오래된 전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를. 그 전화가 평범한 전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수진 씨, 괜찮아요? 같이 일하는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시 멍했네요. 수지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아직 3시간이나 더 남았습니다. 월세 낼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병원비 독촉장도 쌓여가고 있었죠. 아니, 이제는 병원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주일 전에 떠나셨으니까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 혼자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쓰러지신 후 1년을 병상에서 보내셨죠. 수지는 매일 병원과 편의점, 학교를 오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이 넓은 세상에 수진을 걱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첫 버스가 지나갔어요.
새벽 근무자들이 하나둘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수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가 떠 있었어요. 1년 전 서비스가 끊긴 아버지의 번호였죠. 그런데도 수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번호를 지우는 순간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수지는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아무도 받지 않을 메시지, 아무도 읽지 않을 편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진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어요. 아빠.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적셨습니다. 엄마도 갔어. 키보드가 흐릿해졌어요. 수지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야.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걸 보낸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도 받지 않을 메시지인데. 그래도 지금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누군가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해도요. 수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구가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전송이 되긴 한 걸까요? 하늘 어딘가에 있을 아버지께 닿기는 할까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바닥을 닦고 평범한 18살이라면 지금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선배가 종이컵을 건넸어요. 감사해요. 뜨거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인생도 이 커피처럼 쓰기만 한 걸까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하루가.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로 괜찮을까요? 편의점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러 가야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런데 수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저택에서 한 노인이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1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지를 받고 충격에 빠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수진의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죠. 새벽의 편의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마치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될 것처럼.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외로운 시간에 예상치 못한 빛이 찾아오듯이 말이죠. 수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보낸 그 짧은 메시지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왜 그날 밤 그토록 불안해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를.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수지는 계산대로 돌아갔어요. 또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거든요.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인사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보낸 메시지. 비록 답장은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잘 살게요. 엄마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수지는 손님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새벽 4시 한성그룹 회장실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상 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 알림음이었죠. 재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회장실 소파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잦았어요. 집에 가봐야 혼자뿐이었으니까요.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다림에 매달려 있었죠. 재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010땡땡땡땡땡땡땡땡. 10년 전 아들 준서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어요. 아빠, 엄마도 갔어. 이제 나 혼자야. 순간 재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죠. 10년.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그가 사용했던 모든 전화번호를 구입했어요. 통신사에 거액을 지불하고 번호들을 유지했죠. 미친 짓이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연락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라니, 준서에게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요? 현우야, 김비서. 재혁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분도 안 되어 김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새벽임에도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24시간 대기 중이었으니까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것 좀 봐. 재혁은 휴대폰을 건넸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건 준서 도련님 번호가 맞습니다. 발신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겠나?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한성그룹의 정보력은 대단했죠. 불과 10분 만에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입니다. 지금 CCTV를 확인 중입니다. 편의점? 재혁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편의점에서? 잠시 후 현우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18살 정도의 여학생이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소녀가 보였어요. 지친 얼굴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재혁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서. 소녀의 얼굴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콧날.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차를 준비해. 재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겠어. 회장님, 새벽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는 게. 기다려?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고? 재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30분 후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재혁은 뒷좌석에서 계속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엄마도 갔어. 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서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 아이는 정말로 혼자란 말인가요? 더 빨리 갈 수 없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재혁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준서야, 잠깐만. 아빠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죠. 재혁은 아들이 평범한 삶을 원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기업 후계자라는 삶을 거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준서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재혁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차가 편의점 앞에 멈췄어요. 새벽 5시. 여전히 어두운 거리에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죠. 편의점 안에서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뭐지? 검은 승용차들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죠. 설마 빚쟁이? 아니면 조폭?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편의점에는 출구가 하나뿐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젊은 남자였어요. 그 뒤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죠.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뭔가 애절해 보였죠. 무슨 일이신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은 수진을 빤히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준서의 딸이 맞았어요. 내가 이 메시지를 보냈니? 재혁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 번호는 서비스가 끊긴. 내가 유지하고 있었단다.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재혁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뭐라고요? 수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어릴 때. 아니야. 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서가 그렇게 말했구나. 하지만 나는 살아있단다. 내 아버지, 박준서의 아버지야.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준서, 아버지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재혁은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죠. 이게 20년 전 사진이야. 내 아버지가 고등학생일 때지. 수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노인의 젊은 모습이 있었고요. 그럼 정말로?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왜? 아빠는 왜 돌아가셨다고? 재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 준서는 내가 정한 길을 가기 싫어했어. 그래서 집을 나갔단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살아있는 할아버지? 그것도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지. 갑작스러울 거야. 재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주렴. 나는 정말로 내 할아버지고 10년 동안 너희를 찾아다녔단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세요? 그래. 그럼 왜 이제 오신 거예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가 죽었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아플 때는? 제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때는 어디 계셨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빠가 다시 살아나요? 엄마가 돌아와요?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경호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한참 후 재혁이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맞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지.
하지만 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곁에 있고 싶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수진은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믿기 어려웠죠. 동화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증명할 수 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뭘? 정말로 제 할아버지라는 걸요.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해요. 재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DNA 검사를 하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DNA 검사요? 그래. 혈연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단다. 수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현우야, 준비해라. 재혁이 지시하자 현우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가면 바로 검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손을 들었어요. 저 아직 일 끝나지 않았어요. 7시까지는 있어야 해요. 재혁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18살 소녀.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사장님께 말하면. 아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아버지든 뭐든 제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투가 꼭 준서를 닮았어요. 재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7시에 데리러 올게. 네. 재혁 일행이 편의점을 나갔어요.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야 이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아버지? 그것도 돈이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아빠는 왜 숨기신 거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일을 해야 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수지는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DNA 검사를 해보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혹시, 이제는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요. 밖에서 재혁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재혁은 편의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손녀가 맞다면 맞을 겁니다. 얼굴이 도련님을 빼닮았잖습니까? 그래. 닮았어. 너무나 닮았지. 재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준서가 죽었다니.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네, 조사하겠습니다. 차는 편의점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혁은 2시간을 더 기다릴 작정이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2시간쯤이야.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도 재혁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운명적인 하루가요. 병원의 하얀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재혁과 나란히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여기에요. 간호사가 안내한 곳은 VIP 검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시설에 당황했어요. 일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따끔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주사기로 혈액을 채취했어요. 재혁도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특급으로 진행하면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3시간.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었어요. 대기실로 이동한 2사람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재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요. 사실 수지는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부터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아서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재혁이 현우에게 눈짓했어요. 곧 고급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일까? 어제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오늘은 이런 고급 도시락을 먹고 있다니. 그때였습니다.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태원이가?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라는 사람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알았네. 일단 막아. 내가 곧 갈 테니. 전화를 끊은 재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별일 아니야. 회사 일이란다. 하지만 재혁의 표정은 심각했죠. 바로 그 시각 한성그룹 부회장실. 태원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뭐? 준서 녀석에게 딸이 있다고? 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러 가셨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태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55살의 태원은 재혁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았죠. 특히 준서가 후계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이를 갈았어요. 겨우 조카 녀석이 내 위에 서다니. 그래서 10년 전 준서가 집을 나갔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준서의 딸이라니. 정말로 손녀가 맞다면. 태원은 손톱을 깨물었어요. 그동안 횡령한 돈이 수백억이었습니다. 정당한 후계자가 나타나면 감사가 시작될 거고 그럼 모든 게 들통날 거예요. 최 실장을 불러. 네, 부회장님. 곧 검은 정장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 실장. 태원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어요. 준서의 딸이 나타났다는군.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 실장은 차가운 눈으로 대답했어요. 제거해야죠. 그럴 수 있겠나? 형님이 직접 나섰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시죠. 태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말이야. 태원이 입을 열었어요. 준서는 정말 사고로 죽은 게 맞나? 순간 최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태원은 놓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못하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고요. 그래, 그랬지. 태원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최 실장이 준서의 분식집 근처를 서성였다는 것을, 그리고 화재 보험금이 이상한 경로로 흘러갔다는 것도. 하지만 모른 척했죠.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었으니까요. 최 실장. 네, 부회장님. 만약 그 딸이 진짜라면 과거를 파헤칠지도 몰라. 최 실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조심해. 형님 눈에 띄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최 실장이 나간 후 태원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자금 횡령 내역이었죠. 이게 들통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감옥행은 기본이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태원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딸을 없애야 한다고. 한편 현우는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준서의 죽음을 재조사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구로구 화재 사건 자료를 모두 가져와. 네, 비서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현우는 한성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경찰 보고서, 소방서 기록, 심지어 주변 CCTV까지 모두 확보했죠.
그런데 이상하네. 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화재 당일 새벽 2시 분식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대해 보니 최 실장, 태원 부회장의 비서 최 실장의 차였어요. 왜 최 실장이 그 시간에 거기에? 현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화재 보험금 5억 원. 그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태원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이죠. 이건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살인이었습니다. 현우는 즉시 재혁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가 도련님의 죽음,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 대기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태원 부회장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쿵. 재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동생이 아들을 죽였다고? 확실한가? 네. CCTV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원, 이놈. 그때 수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재혁은 억지로 감정을 눌렀습니다. 아직 이 아이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괜찮단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똑똑.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과 재혁은 동시에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확률 99.9%로 조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짜였구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재혁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갔죠. 수진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내 손녀구나. 10년 만에 가족. 피로 이어진 단 하나뿐인 혈육. 재혁은 수진을 안으려 했지만 망설였어요. 아직은 낯선 사이였으니까요. 수진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할아버지가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부유한 할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재혁은 손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태원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준서를 죽인 놈. 복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수진을 지켜야 했어요. 태원이 수진의 존재를 알았다면 분명 해치려 들 테니까요. 수진아. 네. 이제부터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자. 수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같이 살자고요? 그래. 너무 갑작스럽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로 이제는 혼자가 아닌 걸까요?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까?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수진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으니까요. 재혁은 손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순간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태원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권을 문제 삼겠다고.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시작됐구나. 태원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18살 소녀 수진이 있었죠.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집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이곳이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이제는 내 집이기도 하단다. 재혁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수지는 오히려 더 움츠러들었어요. 너무 크고 화려한 공간이 낯설었거든요. 수진 아가씨, 이쪽으로 오세요. 가정부가 안내한 방은 수진의 원룸보다 10배는 컸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모두 새 것이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네. 수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에 혼자 남자 침대에 앉았어요. 푹신한 침대가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원룸에서 살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밤새 일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빠,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숨긴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숨기셨을까요? 똑똑, 들어가도 될까? 재혁이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재혁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준서가 두고 간 물건들이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상자를 열자 아버지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사진, 일기장, 그리고 이건 낡은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건 준서가 어릴 때부터 쓰던 레시피 노트야. 수지는 노트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죠. 행복 소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 소스? 준서가 7살 때 만든 거야. 나랑 같이. 재혁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매운 걸 못 먹는 엄마를 위해 특별한 소스를 만들겠다고 했지. 토마토와 사과를 넣고 비밀 재료를 더해서. 수지는 레시피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빠가 분식집에서 쓰던 소스예요. 뭐라고? 이번엔 재혁이 놀랐습니다. 아빠가 항상 자랑하셨어요. 자기만의 특별한 소스가 있다고. 손님들이 그 맛 때문에 온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7살 아들과 함께 만든 소스. 그것을 준서는 평생 간직했던 거예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녀석, 끝까지 추억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때였어요. 쾅! 갑자기 창문이 깨졌습니다. 엎드려. 현우가 뛰어들어와 수진을 보호했어요. 경보음이 울리고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뭐야 이게? 수진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돌멩이가 보였어요. 종이가 묶여 있었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아니면 후회할 것이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원.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하지만 수지는 알아차렸어요. 자신 때문에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하의 안전실로 이동한 후 재혁은 현우에게 지시했습니다. 보안을 2배로 강화해. 그리고 증거 수집을 서둘러. 네, 회장님. 현우는 즉시 팀을 소집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CCTV 영상,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회장님,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뛰어왔어요. 화재 현장 근처 주민의 증언입니다. 그날 밤 검은 옷의 남자 둘을 봤다고. 증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봤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불이 났다고. 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계획적인 방화였어.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차량 번호 일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회 결과 최 실장의 차야. 현우가 대답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태원과 최 실장, 그들이 준서를 죽였어요. 증거를 더 모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그런데 회장님, 현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태원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사들을 포섭했다는 정보가. 재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나를 끌어내리려는 거겠지. 바로 그때 수진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응?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재혁은 손녀를 바라봤어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죠. 수진아, 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아니요.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수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18살의 어린 소녀. 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어요. 재혁은 준서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위험한 일은 안 돼. 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를 품에 안고 있었죠. 아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노트를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급하게 적은 메모가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그들이 찾아왔다. 수진아, 미안하다. 할아버지를 찾아가렴. 주소는? 하지만 주소 부분은 불에 타서 읽을 수 없었어요. 그들,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날 밤 자신을 집으로 보냈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다음 날 아침, 현우가 급히 찾아왔어요. 회장님, 대박입니다. 무슨 일이야? 보건 전문가가 CCTV 영상을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화재 현장의 선명한 영상을.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떴어요. 새벽 2시, 2명의 남자가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대해봐.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최 실장과 그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그들이 나오자마자 가게 안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이거면 충분해.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모든 언론사에 연락하고. 네, 회장님. 하지만 태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재혁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태원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는 아이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일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원이 미리 포섭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재혁은 침착했습니다. 그래, 손녀가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뭡니까? 내 아들 준서의 죽음에 대해서 말이야. 순간 태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지금 무슨...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겠네. 재혁은 태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자네와 관련된 진실을 말이야. 태원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죠. 무슨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겁니까? 음모론? 재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일 봅시다. 그때 판단하시죠. 이사회는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재혁은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네 할아버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힘들 수도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래. 저도 함께 할게요.
재혁은 손녀의 단단한 눈빛을 봤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강한 의지가 보였죠. 고맙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준서의 죽음, 태원의 음모,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수지는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를 꼭 안았어요. 아빠, 내일이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1층. 거대한 대강당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사가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도대체 무슨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한성그룹 후계자 발표라는 소문이 있던데. 기자들의 수군거림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무대 뒤에서 수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괜찮니? 재혁이 손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무서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일하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수백 명의 기자 앞에 서야 한다니. 무서워해도 돼. 하지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재혁의 따뜻한 손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시작할 시간입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진과 함께 무대로 나갔습니다.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어요. 번쩍번쩍 플래시 세례에 수지는 눈이 부셨습니다. 재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먼저 제 손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입니다. 웅성웅성. 기자들 사이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손녀라고요? 그럼 준서 씨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가? 재혁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간 제 아들 준서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준서는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메라들이 더욱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죠.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증거가 있습니까? 재혁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이것은 화재 당일 새벽 2시의 영상입니다. 2명의 남자가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성그룹 부회장 박태원의 비서 최 실장과 그의 부하입니다. 와, 강당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부회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혁은 다음 증거를 보여줬어요. 금융거래 내역이었죠. 화재 보험금 5억 원이 여러 계좌를 거쳐 태원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특종 중의 특종이었으니까요. 또한 재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태원은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수백억을 횡령해왔습니다.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쾅! 강당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태원, 창백한 얼굴의 태원이 서 있었어요. 최 실장도 함께였죠. 둘 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형님, 태원의 목소리는 비참했어요. 왜 그랬어? 왜 내 아들을 죽였어? 재혁의 외침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미안합니다, 형님. 태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가려 하자 태원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정말로.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태원과 최 실장이 끌려나가자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다시 집중했죠. 박수진을 한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와, 이번엔 정말로 강당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18살 소녀가 후계자라고요?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어요.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재혁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지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아이입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부모를 잃고도 혼자 살아남았고 새벽까지 일하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이런 아이가 한성그룹을 이끌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재혁이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선택이야. 수진아. 무슨 말인지 몰라 수진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돼. 회사를 물려받고 싶지 않다면 거절해도 괜찮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발표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재혁은 계속했어요. 난 이미 한 번 실수했어. 준서에게 내 꿈을 강요했지. 그 결과 아들을 잃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수진아,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수진은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분식집에서 행복하게 요리하던 아버지,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도 기억났죠. 수진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진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스피커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18살이고 배운 것도 없어요.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다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요리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리요. 뜻밖의 대답에 기자들이 놀랐어요. 재벌 후계자가 요리를 하겠다니. 하지만 재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뭐든 내가 원하는 걸 하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지는 탈진한 듯 의자에 앉았어요. 힘들었지? 현우가 물을 건넸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그날부터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론은 신데렐라 후계자라는 제목으로 도배했고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부담스럽지? 저녁 재혁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수진은 털어놨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재혁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수진 양이신가요? 저는 요리학교 교장입니다. 장학생으로 모시고 싶은데.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요리학교? 정말요? 네.
재혁 회장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후계자 교육과 병행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말했잖니. 내가 원하는 걸 하라고. 수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없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빠, 오늘 당신을 죽인 사람이 잡혔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행복 소스를 세상에 알릴게요. 사랑해요, 아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렵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수지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한 유명 조리학교 졸업식장이 축하 인사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진, 최우수 졸업생. 이름이 호명되자 수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하얀 조리복이 눈부시게 빛났죠. 객석에는 재혁과 현우, 그리고 한성그룹 임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준서야, 내 딸이 이렇게 멋지게 컸구나. 1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낮에는 회사 경영을 배우고 저녁에는 요리학교에 다녔어요.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졸업장을 받은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거예요. 축하한다, 수진아. 식이 끝나고 재혁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가족 모임을 하자꾸나. 재혁은 뭔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레스토랑. 평소에는 VIP만 사용하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가족들만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태원이 구속된 후 숨어있던 가족들이 다시 나타났죠.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집안에 요리사가 나오다니. 따뜻한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행복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준비한 특별 요리를 맛봅시다. 재혁이 발표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건 떡볶이? 한 친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떡볶이라니. 하지만 수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가 만드셨던 특별한 떡볶이예요. 붉은 양념이 윤기나게 졸여진 떡볶이.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향이 특별했어요. 재혁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그 순간 재혁의 눈이 커졌어요. 이 맛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의 행복 소스.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레시피 노트를 보고 수백 번 연습했어요. 토마토와 사과, 그리고 비밀 재료. 꿀이었구나. 재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가 7살 때 넣었던 비밀 재료. 엄마가 좋아하는 꿀이었어. 모두가 떡볶이를 맛봤어요. 그리고 감탄했죠.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 무엇보다 먹으면 행복해지는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다. 이런 떡볶이는 처음이야.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제가 당신의 맛을 되살렸어요. 재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한성그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행복떡볶이 프랜차이즈입니다. 수진이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준서가 꿈꿨던 일이잖니. 전국 사람들이 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재혁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총괄 책임자야. 회사 경영도 중요하지만 내 꿈도 중요하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정말로요? 그럼 첫 매장은 준서가 운영했던 그 자리에 열 거야. 이미 준비 중이지.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수진은 회장실로 갔어요. 그곳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혁과 수진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눈은 옆에 있는 오래된 사진에 멈췄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빠. 작게 속삭였어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재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넌 준서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있으니까. 수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편의점에서 절망하던 자신,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자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응?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재혁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 준서도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수지는 구로구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분식집이 있던 자리였죠. 폐허가 된 곳에는 이제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행복떡볶이 1호점. 간판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아빠,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맛을 세상에 알릴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현우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님, 회의 시간입니다. 아, 네. 수진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요리사로서.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차에 오르기 전 수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공사 중인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수지는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이 더 많을 거예요.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맛이 영원히 이어질 테니까요. 차는 서울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당신들이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할아버지. 수진아,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오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놓을게. 네, 꼭 일찍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집에 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태양이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수진의 미래처럼 밝고 따뜻하게.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